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서, 심장 깊숙한 어딘가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묘지, 죽은 자들을 위한 이곳에 어느 날 살아있는 자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묻혀야 했던 이름, 묻지 못한 진실, 그리고 묻히지 않은 죄. 이 이야기는 묘지보다 깊은 거짓을 파내고 진실이라는 빛을 따라 나아간 세 사람의 기록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보다 더 깊은 건 숨겨진 진실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야 깨닫습니다. 비밀의 묘지, 지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자락 깊숙한 곳, 안개 자욱한 새벽. 이문희는 오늘도 묘지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풀잎이 젖은 숨을 뿜어냈고 산 아래 마을은 아직 꿈을 꾸는 듯 고요했습니다. 검은 외투자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비석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남편 박세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15년 전 산불로 실종된 뒤 세워진 감회였지요. 문희는 조용히 손을 뻗어 묘비를 닦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마치 세훈의 등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라졌던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산으로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불에 휩쓸린 모양이라며 말했지만 문희는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왜 사라졌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묘지 아래 작은 관리실로 내려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대추차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손등을 대인 듯 문희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몰랐던 걸까? 관리사무소 벽엔 오래된 가족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세훈, 그리고 10살 무렵의 딸 하은, 그리고 이제는 주름진 자신. 문희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 하은은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지내고 있었고 가끔씩 전화를 걸어와 엄마 묘지 그만두고 올라와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희는 여전히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서 세훈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허망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마을 성당에 새로운 관리인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희는 그 사실에 별다른 감흥 없이 동네 약초꾼과 함께 산길을 돌며 버섯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우연히 성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순간 그녀의 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성당 마당 한켠 전구를 손에 들고 사다리를 오르는 한 남자의 얼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희의 두 눈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그 턱선, 그 어깨 너머로 흘러내리는 목선까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세훈, 아니 세훈을 꼭 닮은 남자였습니다. 문희는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순간 그의 눈빛도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전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문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 놓인 사진 속 남편과 오늘 마주친 그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머리로는 아닐 거라 말했지만 심장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음 날 문희는 성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당 안엔 아무도 없었고 사제관 옆 창문 너머로 커튼 너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문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 목소리, 그 낮은 톤. 문희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사신 적 있으세요? 남자는 짧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주도에서 오래 지내다가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여긴 처음이에요. 문희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전혀 다른 이름, 전혀 다른 인생. 그는 박세훈이 아니라 김상도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문희는 성당 앞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사망 진단서가 들려 있었고 눈은 어느덧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던 겁니까? 당신은 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까? 그녀는 묘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그 돌덩이 위로 달빛이 차갑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무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기억보다 오래 남은 거짓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문희는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당 관리실 앞을 오갈 때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멀쩡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 박세훈의 얼굴 말입니다. 그는 예전보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문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람의 눈빛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 조아은은 달랐습니다. 문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하은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빠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요? 이제 와서 그 사람 그냥 닮은 사람인 거예요. 문희는 억울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이 또렷하게 재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당 마당 한켠에서 빗자루를 든 채 눈을 쓸고 있던 그 남자의 옆모습, 눈이 마주쳤을 때 스치듯 본 낯익은 흉터. 그것은 세훈이 예전에 자전거 사고로 얻은 흉터와 똑같았지요. 그날 이후 문희는 식사 후면 습관처럼 성당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때론 개 산책을 빙자해 때론 들꽃 사진을 찍는 척하며요. 그는 날마다 같은 시간에 잔디를 손질했고 묘비를 닦았고 누군가의 기도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사람들의 부탁은 성실히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희는 그가 관리실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바람이 그의 모자를 날려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순간 문희는 확신했어요. 바로 그 눈썹 사이의 주름, 턱선의 각도, 숨길 수 없는 습관성 손놀림까지 그것은 결코 타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책의 겉표지를 보고 문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헌 책이었지만 책장 안쪽엔 누군가 볼펜으로 이름을 써두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박세훈이었습니다. 문희는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 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엄마도 놓아드릴 때예요. 그렇게 살면 엄마가 무너져요. 문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그 길로 나가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은 과학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엄마가 저렇게까지 확신하는 것을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한밤중의 꿈, 낯선 그림자, 장례식장에서도 흐릿하게 기억나던 장면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산골짜기 너머 외진 곳에 있는 무속당. 하은은 반신반의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은 옷차림의 무속인이 촛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하은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중얼거렸습니다. 무덤에 혼이 없어. 그 영혼은 땅속에 묻히지 않았어. 하은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무속인의 말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침묵된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그 길로 문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전과는 달리 차분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산불 그날 혹시 이상했던 거 없었어요? 문희는 하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야 서로의 진심이 통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문희는 입술을 떨며 아주 오래전 묻어두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하은은 더는 그것이 망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남자 그 사람이 정말 아빠라면 그는 지금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성당의 종이 낮게 울렸다. 이문희는 묘지관리소 창 너머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10시 반. 이제 곧 미사가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는 조심스레 성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성당의 지붕. 그리고 문희의 시야 끝에 선 남자의 뒷모습. 낯설지만 결코 낯설 수 없는 실루엣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린 검은 셔츠, 반듯한 뒷모습,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살짝 굽히는 자세. 세훈이 살아있을 때 자주 보이던 그 뒷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문희는 입술을 깨물며 발을 멈추었습니다. 돌아서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미뤄왔고 너무 많은 밤을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부님, 문희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눈매, 다소 마른 얼굴, 깊게 패인 눈 밑 그림자. 그 얼굴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고요히 드리워져 있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의 말투는 공손했고 미소는 자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경계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문희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세훈 씨 맞죠?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은 듯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박세훈이라는 분을 모릅니다. 단호한 부정. 하지만 그 목소리는 문희가 수없이 들어온 그 톤, 그 울림이었습니다. 문희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묻고 싶었지만 남자는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만 바쁜 일정이 있어서요. 그는 뒷말을 흐린 채 성당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문희는 홀로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쪼그라드는 듯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문희의 마음은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문희는 여느 때처럼 묘지를 돌보다가 문득 성당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성당 회랑 한켠 벤치에 앉은 남자의 손에 들린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훈의 기도. 책 표지 아래에는 작게 손글씨로 적힌 서명이 있었습니다. 투. 박세훈. 문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감각.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기에는 그것은 너무도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집에 돌아온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문희는 말없이 식사를 준비했고 딸은 몇 번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남자 진짜 아빠 맞는 거 아니야? 문희는 손에 쥔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본 그 눈빛, 그건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 하은은 그 말에 망설이다 결국 핸드백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속 상담소에서 받아온 단출한 쪽지였습니다. 이분이 그래. 아빠의 혼은 무덤에 없다고 했어. 이상하지? 나도 사실 헛소리라고 넘기려 했는데 자꾸 마음이 쓰여. 문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유골로 남지. 살아있는 사람만이 숨을 쉰다. 그날 밤 하은은 인터넷에서 아버지 박세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기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횡령 사건, 실종된 회계사 박세훈 수사 종결. 날짜는 정확히 아버지가 실종된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기사는 간단했지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 조작, 수백억 횡령, 사망 추정 후 수사 종결.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하은은 종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말, 어머니의 집착, 성당의 남자, 그리고 이 기사. 모든 퍼즐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문희는 집안 어딘가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창문 밖 어스름한 밤 안개 속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어른거렸고 뒤따라 고요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희는 방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든 간에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벽녘 안개가 묘지 언덕 위로 천천히 내려앉을 무렵 이문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기도문을 외며 걷는 발걸음이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심장이 왠지 모르게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당 본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누군가 성당 입구에 서 있는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헝금함 앞에서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무언가를 조심스레 밀어넣고는 고개를 돌려 자리를 떴습니다. 문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고 그 남자의 걸음걸이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걸음, 단정하게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젊은 시절 매일같이 그녀의 눈앞에서 오가던 그 익숙한 실루엣. 이문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시 보아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이 먼저 외쳤습니다. 세훈이야. 남자가 자리를 뜨자 문희는 망설임 없이 성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단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헝금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성당 문이 완전히 닫히자 문희는 조심스레 헝금함 뚜껑을 들었습니다. 동전 소리 사이에 끼어 있던 반듯하게 접힌 편지 한 장이 그녀의 손에 닿았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희야,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났어. 너와 하은이를. 아직도 곁에 있어. 미안하고 고맙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체도 글씨도 그리고 그 문장에 실린 기묘한 슬픔까지도 문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박세훈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문희는 시장에 들렀다가 마을 어귀에서 오래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문희를 바라보다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양반 살아있어요. 죽은 줄 알았지만 늘 이 근처에 있었어요. 문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이 순간 하얘졌고 두 손에 든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체념과 연민이 엿보였습니다. 한편 하은은 집에 돌아온 후 아버지 실종 사건에 대해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실종 접수 당시의 기록이나 수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기록은 내부 보안 유지 중입니다.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 아버진 민간인이에요. 실종된 건 15년도 더 됐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자세한 사유는 모릅니다. 내부에서 별도 지정된 보안 사건이라 담당자도 오래전 퇴직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은은 허탈하게 자리를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아찔했고 혼란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아버지의 기록이 봉인된 것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왜 가족만 모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문희는 결심한 듯 딸 하은에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 아버지야. 하은은 편지를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을 읽자마자 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내 울분으로 번졌습니다. 엄마, 그럼 그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내가 대학 떨어져서 며칠을 울었을 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문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엄마한테조차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게 아빠예요? 하은은 말을 마치자마자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방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문희의 귓가를 쳤고 그 잔향은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문희는 성당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묘지 너머로 길게 들이우고 있었고 가을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덤 없는 시신이란 산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법이지요. 문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되어 어둠 속에 번졌습니다. 하은은 성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낙엽을 스치고 지나갔고 성당 종탑 위의 종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쥔 채 굳어버린 발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에 있는 남자가 정말 아버지라면 왜 지금껏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 왜 죽은 척을 하며 살아왔던 걸까? 수없이 머리를 흔들어 봐도 그녀는 아직 감정의 매듭 하나를 풀지 못한 채였습니다. 결국 하은은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성당 안은 고요했고 제단 아래에서 한 남자가 촛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잊혀졌던 시간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세우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은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이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하은의 눈에도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수많은 질문과 원망이 폭발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그저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성당 출입문이 다시 열리며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렀고 세훈 역시 조용히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두운 양복 차림의 두 남자가 성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곧장 세훈에게 꽂혔고 입가에 냉소가 흘렀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박세훈 씨. 이쯤에서 종적을 감췄으면 좋았을 텐데. 세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은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본능적으로 아버지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아버지한테 이러시는 거죠? 한 남자가 하은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족을 곁에 둬선 안 될 위치라는 거 본인도 잘 아시잖아요. 이 일에 가족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세훈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요. 지금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하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세훈이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편한지 알아요? 다시 사라지세요. 이번엔 완벽하게. 그 순간 문희가 성당 뒤편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 남자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고 단숨에 세훈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여기선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도 이 마을 사람입니다. 당신들 경찰서에서 봐야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단단한 어조였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우린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감정 말고 현실로 대응하시죠. 두 사람은 성당 문을 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긴장이 풀린 순간 하은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훈도 그녀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니? 아빠가 지켜줄게. 그 말에 하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문희는 잠시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다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지켜야 해요. 이제는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밤 성당은 세 사람의 숨죽인 울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숨겨졌던 진심이 묻혀있던 시간 속에서 불꽃처럼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은 낮은 햇살과 성가대의 잔향으로 가라앉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긴 의자 끝자락에 앉은 세훈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앞에 이문희와 조아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세훈이 고개를 들었고 문희와 하은은 그 시선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훈의 얼굴엔 깊은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숨어 지낸 사람의 흔적이었고 사랑하는 이들을 멀리한 죄책감의 주름이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끝을 움켜쥐며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세요? 세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분노와 혼란, 그리움과 배신감이 얽힌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있었지만 결국 그 억눌린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괜찮으셨어요? 나랑 엄마는요? 우리한테는 왜 한마디도 없었냐고요.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묻힌 절규는 성당의 정적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문희는 그런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은아, 내 아버지도 사람이라서 겁이 났을 거야. 그 사람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니? 세훈은 문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조금씩 떨렸고 마침내 그 오랜 침묵이 깨졌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많이 늦었지. 하지만 그땐 내가 남아있으면 당신들이 다칠까봐 두려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두 주먹을 쥔 채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도 이해되는 그 말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성당 안의 작은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그 공간에서 세훈은 자신의 지난 삶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회사를 떠날 수 없었어. 내가 없으면 누군가는 나 대신 희생당할 게 뻔했으니까. 그러다 횡령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협박이 들어왔고 그 후엔 산부를 위장해 내가 죽은 걸로 꾸몄지. 하은은 턱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아빠 죽은 게 아니었네요. 우리 다 속은 거예요. 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몰랐다고 그저 사라졌다고만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 어딘가에 세훈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믿음을 지우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훈은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문희야, 나 당신한테 마지막 편지를 썼어. 성당 헌금함에 몰래 넣었던 거. 혹시? 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었어요. 다 봤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괴로운 건 당신이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통이 아니라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세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도망칠 일도 감춰야 할 일도 많겠지만 이젠 혼자 있지 마요. 우리 함께 짊어지자고요.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성당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지만 세훈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또 오고 있다는 것을. 세훈은 갑자기 창가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들추어 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정체 모를 검은 차량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성당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나를 추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문희와 하은도 창밖을 확인한 뒤 긴장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문희는 단호한 눈빛으로 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줄게요. 그 말에 세훈은 다시 눈을 감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 사람이 함께 맞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초겨울의 아침, 묘지는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문희는 오래된 장화를 신고 창고 옆 낙엽을 쓸다 말고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았습니다. 묘지 뒤편 언덕 아래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쓸모를 다한 낡은 관 몇 개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문희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관은 나무결이 마치 타버린 듯 짙은 색을 띠고 있었고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세훈이 낮게 중얼거린 말이 떠올랐습니다. 묘지 창고 안, 관 속에 있다. 그때 숨겼던 문건들 다시 꺼내야 해. 문희는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관 속에는 부식된 종이 뭉치와 함께 낡은 금속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금속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 뭉치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서의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화개발 내부 회계 기록 마이너스 2007만 2009. 문희는 한참이나 그 문서를 바라보다 조용히 뚜껑을 닫고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이 진실은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묘지 관리실에서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문희, 박세훈, 그리고 조아은. 세훈은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긴 채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팔짱을 낀 채 눈을 치켜떴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꺼내셨어요? 이 문건, 이거 있었다면 진작에 우린 그 고통을 겪지 않았잖아요. 세훈은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희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아버지 마음 다 설명할 순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위험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야. 하은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씁쓸한 슬픔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 하나를 세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죠? 세훈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위조된 사망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희는 단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제출했어요. 공식적으로 당신은 오늘부로 다시 죽은 사람이에요. 세훈은 숨이 멎은 듯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 아내였던 사람이 다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묘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릴 지키기 위해 떠났던 사람. 이번엔 우리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문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젠 숨지 않을래요. 기자한테 연락할게요. 언론에 제보해서 이 회사의 진실, 아빠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세훈은 놀란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처럼 사는 건 이제 끝났어요. 이젠 숨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더 용기 있는 거예요. 묘지 창고, 어둡고 차가운 그 공간에서 진실이 깨어났습니다. 과거를 묻었던 관은 이제 세 사람의 미래를 비추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묘지 너머로 떠오르는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문희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하은은 그 옆에서 핸드폰을 꺼내 기자와의 만남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세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지만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 길은 견딜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묘지 아래 묻혀 있던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다시 피어나는 불꽃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의 그 묘지는 이제 더 이상 침묵만 흐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죽은 자들의 이름만 새겨지던 비석들 사이로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묻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세화개발 회계사, 살아있었다. 고발자 조아은, 친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다. 세화개발 횡령 사건, 숨겨졌던 내부 문건, 드러나 검찰 수사 착수. 그 보도의 중심에 박세훈의 이름은 당당히 올라 있었고 그의 얼굴은 낡은 흑백 사진처럼 화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향해 고개 들 자신조차 없었던 남자였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세훈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횡령된 자금의 흐름, 그 당시 위협받았던 내부 고발자들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침묵 속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적었고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박세훈은 자수 후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형을 바란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 보상 절차를 위해 과거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와 자산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절차를 지켜본 이문희는 묘지 언덕의 작은 공간에 새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누구의 무덤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남편이 15년간 살아 숨쉬지 못했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묘비에 문구를 새겼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숨지 않았다. 작은 돌조각들이 햇살에 반짝였고 그 곁에 작은 들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희는 조용히 비석 앞에 앉아 손바닥으로 표면을 매만졌습니다. 그 손끝에는 아직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 조심스레 묘지 언덕을 올랐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손에는 작고 소박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비석은 바로 아버지의 살아있는 묘였습니다. 하은은 비석 앞에 선 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꽃 사이로 바람이 흘렀고 나뭇잎 하나가 툭 떨어져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한참 동안 부르지 못했던 그 단어가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죽은 줄 알게 하고 외면하게 하고 엄마 힘들게 만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뚜렷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잘못을 인정하고 도망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그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문장의 끝부분을 지나가며 멈췄습니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숨지 않았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사라졌던 것이라는 걸요. 문희는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세 사람 모두가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묘지를 감싸는 하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세 사람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비석 위 햇살이 머무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진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이 마침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죽음은 말없이 묻히고 어떤 생은 죄책 속에 숨겨지지만 사랑은 언제나 살아남아 그 진실을 꺼내는 힘이 됩니다. 묘지 아래 묻혀있던 것은 오랜 세월 외면한 가족의 진심이었고 지켜내고 싶었던 침묵이었으며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껴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비밀의 묘지. 여기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